피부로 많이 유튜브요. 이미 들으셨군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거의 똑같을 텐데요. 네, 그래도 뭐 좀 유튜브하고 좀 기분이 다르려나? 지금 강의 시간은 얼마 주시는 거죠?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 질문 좀. 예. 그렇게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국대 의대 교수인데요. 이게 경주에 있습니다. 경주 산지 한 25년 정도 됐는데요. 반해운동 시작한 지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경주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원전 6개 있어요. 월성 원전이라는 거 있죠. 그게 6개가 경주에 있고 중저준위 방패장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가 이제 관광도시이기도 하지만 역사도시이기도 하고 또 불교도시이기도 하죠. 그런데 또 원자력 도시이기도 한 그런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난 다음에 여러분도 아마 굉장히 많이 놀라셨겠지만 저는 경주 살면서 방패장이니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평소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아마 제가 조금 더 놀랐을 거예요. 단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떨어졌잖아요. 그 원자폭탄 만드는 데는 우라늄이 10kg 들어갑니다. 10kg. 근데 원자력 발전소 만드는 데는 100톤 들어가요. 하나에 10,000배입니다. 우라늄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지금 터진 거기 때문에 저는 후쿠시마 1호기 터졌을 때 일본 망했다라고 생각했어요.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전에도 체르노빌 사고 났었잖아요. 체르노빌 사고의 영향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고 있었는데 그 영향이 일본에게 오면 일본은 땅이 좁기 때문에 끝났다.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들을 보니까 끝날 거예요. 뻔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핵사고가 왜 났냐, 그리고 왜 일본에 났냐, 그리고 한국에는 정말 안 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만일 한국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 사고가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후쿠시마에서 핵사고 나면서 거기서 이제 방사능 물질이 전 지구에 지금 오염이 되고 있는데 그 영향을 우리 국민이 안 받냐, 안 받냐, 그거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방사능 하여튼 오염으로부터 어떻게 줄일 거냐 이런 얘기와 함께 원자력 발전소의 근본적인 문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강의를 지금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런 강의를 좀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얘기예요. 그리고 좀 어렵습니다. 내용도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쉽게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아니고 상당히 골 아파서 그렇게 들으셔야 되는 그런 강의입니다. 아마 좀 각오는 하시고 계시죠? 이게 가벼운 얘기는 아니다. 아마 그렇게 각오를 하고 오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또 의대 교수고 의사입니다. 의사긴 한데 환자 보는 의사가 아니에요. 저는 기초의학이라는 걸 공부했습니다. 면역학, 미생물학, 여러분 뭐 해부학, 생리학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학문들을 기초의학이라고 하는데 기초의학 교수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자연대 교수하고 비슷하게 생활합니다. 그래서 뭐 병원에서 생활하지 않고 학교에서 연구실에서 실험하고 논문 쓰고 이게 이제 제 주된 업무죠.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그래도 병원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좀 시간도 좀 있고 그래서 학교 수업 마치고는 이제 강의를 지금 하러 다니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 좀 들으시고 반응이 어떠실지 좀 궁금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여태까지 들었던 그 헷갈리는 얘기를 좀 정리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아마 두 가지 얘기를 양쪽에서 다 들으셨을 거예요. 원자력 안전하고 싸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고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싸지도 않다 이런 얘기도 아마 같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기준치에 의하면 안전하다, 방사능 약간의 방사능은 별 문제 없다 이런 얘기도 들으셨을 거고 그렇지 않다,
적은 양의 방사능도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아마 같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두 가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 중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좀 판단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후쿠시마 핵사고가 왜 났는지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가 왜 났는지 좀 보려면 원전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잡한 그림 내놨는데요. 왼쪽에 있는 이게 후쿠시마에 있는 원자로 일본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게 우리나라 건데요. 좀 비슷하죠? 그리고 좀 다르기도 하고 근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거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자로인데요. 우리나라 거는 이게 원자로입니다. 요게 10m 높이에요. 높이가 10m, 굉장히 높죠. 3층 건물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께가 20cm 두께입니다. 굉장히 단단한 압력밥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강철로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원자로인데 이 원자로 안에서 불 질러서 물 끓입니다. 아주 거대한 압력밥솥에서 물을 끓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을 아주 세게 끓여요. 바글바글 끓여요. 그럼 수증기 나오죠? 수증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수증기를 일로 보내요. 그래서 그걸로 터빈 돌립니다. 수증기가 확 지나가게 만들어서 그 힘으로 터빈 돌려서 전기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수증기는 바닷물로 식히면 물 되죠. 집어넣습니다. 또 끓입니다. 터빈 돌리고 식혀서 물 되면 집어넣고 또 끓이고 터빈 돌리고 이게 원자력이에요. 원전 발전소의 원리 굉장히 간단하죠. 물만 끓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화력발전소하고 똑같아요. 화력에서도 물 끓여서 전기 터빈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력이나 원자력이나 똑같은 원리인데 문제는 다른 점이 있다면 연료가 다르죠. 화력은 석탄, 석유, 가스 가지고 물 끓입니다. 근데 얘는 뭘 가지고 물 끓이냐? 우라늄을 씁니다. 한번 합시다. 우라늄. 이 우라늄이라는 것도 땅속에서 캐는 겁니다. 곡괭이로 파요. 땅속에 있는 에너지인데 굉장히 에너지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요. 한 4m 정도 되는 가느다란 파이프가 있어요. 연필보다 더 가늘어요. 이 안에다가 우라늄을 쫙 집어넣습니다. 이걸 해결료 봉이라고 하는데 해결료 봉을 여기다가 5만 개를 집어넣어요. 크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5만 개 집어넣고 난 다음에 밖에서 중성자 가지고 이걸 때리면 우라늄이 팍 깨져요. 우라늄 깨지면서 중성자 두세 개가 튀어나옵니다. 이 튀어나온 중성자가 옆에 있는 다른 우라늄을 또 깨요. 또 튀어나오죠. 또 깨요. 또 튀어나오죠. 그래서 처음에 우라늄을 탁 깨는 거 이거를 임계 반응 이렇게 얘기하는데 임계 반응을 한번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우라늄이 팍팍팍팍 계속 깨지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그러면서 중성자가 튀어나오면서 열이 나요. 근데 그 열량이 엄청납니다. 석탄, 석유 이런 거하고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해결료는 이 안에 한번 들어가면 하루 24시간 물을 끓여요. 4년 반 동안. 생각해보세요. 무슨 불이 4년을 타요. 말도 안 되는 에너지인 겁니다. 4년 후에 이거 밖으로 꺼냅니다. 근데 아직도 뜨거워요. 그래서 원자로마다 물통 하나씩 만들어 놓고 찬물로 이걸 식혀야 됩니다. 순환시켜가면서. 얼마 동안 식히냐? 보통 10년 식혀요. 무슨 죄를 시키는데 10년이나 걸려요. 생각해보세요. 연탄재 아궁이에서 나왔어요. 뜨거워요. 물속에 집어넣었어요. 이거 얼마 만에 식어요? 10초면 식어요. 10초 후에 꺼내서 만지면 손 안 띄어요. 근데 이걸 얼마 동안 식혀? 10년을 식혀야 돼요. 굉장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식어서 다 식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다 식었으니까 쓰레기 매립장 갖다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왜냐면 방사선이 많이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오냐? 사람이 맨눈으로 저거 한 2분 정도 보고 있으면 죽어요. 그 자리에서. 그 정도로 방사선이 많이 나옵니다. 아, 10년이나 식혔는데 그래요? 식혔으니까 그 정도예요. 식히기 전에는 1초면 죽어요. 보는 순간 죽어요. 굉장한 에너지와 굉장한 방사선을 내는 거죠. 아주 매력적이지만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쓰레기 매립장 가면 안 되고 따로 보관해야 돼요. 이거 따로 보관하는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고준위 방패장입니다.
경주에 지금 지어진 건 중저준이에요. 이 사용 후 해결료 이걸 제외한 나머지 잡다한 전체 그게 중저준이에요. 이거는 고준이에요. 중저준위는 300년 동안 방사능을 가둬놓으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10만 년 동안 복원해야 돼요. 10만 년. 혹시 여러분 고등학교 때 세계사책 읽어보셨어요? 우리 인간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 태어난 게 10만 년 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아와 유럽에 퍼진 게 4만 년 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반도에 사람 살기 시작한 12,000년 전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구석기 시대죠. 10만 년 전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10만 년 동안 안 깨질 방을 만들 수 있겠어요? 기술로? 불가능해요. 그 기술 없어요. 우리만 없어요? 전 세계가 다 없어요. 그러면 이 원자력 하는 나라들 많은데 이 고준위 핵폐기물 이거 어떡할 건데? 몰라요.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요. 어떡할지 몰라요. 이게 정말 뒷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술로 이거 그럼 몇 년짜리 만들 수 있냐? 고준위 방패장 그랬더니 50년짜리 만들 수 있답니다. 50년짜리. 한 2m 정도 두께로 철근 콘크리트를 튼튼하게 지으면 50년 만들 수 있대요. 근데 문제는 이 50년짜리가 50년에 또 만들어야 되죠? 50년에 한 개씩 계속 지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몇 개 지어야 10만 년 지나가요? 감산되세요? 2,000개 만들어야 돼요. 남한에다가 2,000개의 고준위 방패장을 만들어야 10만 년이 지나가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큰일 난 겁니다. 원자력은 그래서 시작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과학자들이 고준위 핵폐기물 굉장히 골치 아프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뒷감당할 짓이 아닌데 이걸 그냥 퍼즐로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이 계속 발달 중이니까 이 고준위 핵폐기물 이거 사용 해결료 이거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이 50년 후에는 생길 거다. 그래놓고 이거 만들었어요. 50년 지났죠. 그 기술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앞으로 50년 내로 또 생길까요? 안 생길 것 같아요. 어떻게 10만 년 동안 안 깨질 방을 만들어요? 그 기술 앞으로도 영원히 안 생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원자력은 시작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다. 인간의 오만이다 이거는. 그래서 원래 뒷감당이 안 되는 게 바로 원자력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고준위 핵폐기물 지금 경주방패장 중저준위 그거 만드는데 1조 5천억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준위는 얼마 들겠어요? 적어도 2조 원, 3조 원은 들겠죠? 고준위니까. 근데 그게 50년 쓸 수 있어요. 2,000개 만들어야 돼요. 돈이 얼마 필요해요? 4천조 원이 필요해요. 4천조 원 우리가 남겨놔요? 안 남겨놓습니다. 이 원자로 이거 해가지고 전기 혜택 우리가 다 봤어요. 이 고준위 핵폐기물 우리 세대가 만들어놨어요. 그럼 이거 치울 돈도 남겨놔야죠. 안 남겨놔요. 우리는 하나 딱 만들고 50년 되기 전에 갈 거예요. 그럼 나머지 3,998조 원은 누가 내요? 후손들이 내야 돼요. 애들이 내야 돼요. 우리 애들이. 이거 너무나 부도덕한 일입니다. 좋은 유산을 남겨놓는 게 아니라 아주 위험과 빚을 남겨놓고 가는 거죠. 4천조 원을 남겨놓고 가요. 빚을. 거기다 20만 세대의 방사능 노출사가 몇 번 일어날 것 같아요? 만 년에 한 번 일어날 것 같습니까? 만 년에 한 번? 10번? 아니죠. 1000년에 한 번? 100번? 아니죠. 저는 100년에 한 번쯤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겠어요. 100년에 한 번 정도 전쟁 났었잖아요. 큰 지진 났었고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100년에 한 번이면요 1000번의 고준위 방사능 노출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한반도에서 1000번의 고준위 방사능 노출 사고가 예약돼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무리한 생각입니까? 이건 정말 인간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걸 건드렸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원래 뒷감당이 안 되는 거지만 사고 나면 원자력은 뒷감당이 더 안 됩니다. 이번에 후쿠시마 핵사고 어떻게 났냐?
지진이 세게 왔습니다. 원자로에 붙어있는 파이프들 많은데 어딘가 덜덜덜 떨리면서 구멍이 나버렸어요. 틈이 생겨버렸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물이 빠져버린 겁니다. 불은 안 꺼졌고 주전자는 비어있고 어떻게 해요? 냄비 타는 거죠. 그 꼴 된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해결료 봉이 녹아버렸어요. 우라늄도 녹아버렸어요. 쇳물처럼 액체가 돼서 이렇게 고여버린 겁니다. 이걸 노식용융이라고 해요. 한번 합시다. 노식용융. 이 노식용융 한번 돼버리면 그 다음에는 담을 그릇이 없어요. 지구상에. 모든 걸 다 녹이고 내려가고요. 원자력은 20cm 두께 강철입니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100톤의 해결료가 밑으로 쭉 흘러버렸어요. 이건 건물 콘크리트 바닥이죠. 콘크리트가 이거 받을 수 있냐? 못 받아요. 콘크리트가 녹았습니다. 구멍을 뚫고 내려가 버렸어요. 이 밑에 땅이죠. 땅도 녹아버려요. 그래서 흙을 파고 내려가요. 이게 얼마나 내려갔냐? 아무도 몰라요. 지금 사고 일으킨 이 해결료, 4년 전에 사고 일으킨 이놈 지금 어디 있냐? 아무도 몰라요. 현장 접근하면 즉사합니다.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이 로봇을 집어넣었어요. 즉사했어요. 4년 후에 한 달쯤 전에 일본이 로봇을 다시 집어넣었어요. 튼튼하게 만들어서 3시간 동안 살아있었어요. 그 3시간 사이에 이 건물 안에 들어가서 쓰레기 몇 장 사진 찍었어요. 이거 사진 찍었어요? 못 찍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한 달 내로 다시 집어넣기로 했어요. 로봇을. 요거 사진 한 장 찍으려고. 이게 바로 핵사고입니다. 가만 놔두면 또 터지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 부어서 식혀야 됩니다. 위에서 4년째 지금 물 붓고 있어요. 쭉 내려가요. 그 다음에 이거 식혀요. 그 다음에 이 물 어디로 가요? 컨테이너에 담아놓습니다. 다 담아놓질 못해요. 일부 나가요. 이게 바로 북태평양 오염수예요. 그리고 원래 여기 지나다니는 지하수가 있는데 지하수하고 또 만나요. 이 지하수는 그대로 오염수가 돼서 나갑니다. 그러면 이 북태평양 오염수는 앞으로 얼마 동안 나올 거냐? 이건 치울 때까지 나오죠. 이건 그럼 언제 치울 거냐? 일본 정부가 얼마 전에 큰 소리 쳤어요. 40년 내로 치운다.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원자력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40년 내로 치운다는데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이고, 그럼 언제까지 나와 이게 오염수가? 50년 이상, 100년 이상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을 어떻게 해요? 핵 사고 나면 뒷감당이 더 안 되는 겁니다. 더 안 돼요. 한번 보십시오. 후쿠시마 해랑 보시면 전체 원전이 10개 있었는데 그 중에 1, 2, 3, 4, 5개가 터진 거예요. 나이 많은 놈들만 딱 골라 터졌어요. 10개 중에. 똑같이 쓰나미 왔어요. 똑같이 지진 왔어요. 근데 30살 넘은 거 다 터졌어요. 30살 안 넘은 거 한 개도 안 터졌어요. 우연히 이럴 수 있나요? 저는 이거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교훈. 그거는 바로 원자력 30년 이상 돌리지 마라는 거죠. 아닙니까? 타산지석 배워야 되잖아요. 안 배워요. 우리나라에 지금 30살 넘은 원전 3개 있습니다. 부산에 고리 1호기, 고리 2호기, 그리고 제가 사는 경주에 월성 1호기 3개가 지금 30살 넘었거든요.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닫아요. 수명 연장하고 또 하고. 고리 1호기는 수명 연장 한 번 해가지고 이제 10년 돼서 40살 됐어요. 근데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왜 이 수명 연장을 하냐? 수명 연장 해가지고 하루 원전 돌리면 10억 원 번대요. 그러니 돈 좀 더 벌려고 수명 연장 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수명 연장 할 거냐?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이거 위험하니까 그만두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을까? 하루 10억인데.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합니다. 결국 사고 날 때까지 돌리는 거 아닐까? 하루에 10억인데 그거 안 하고 싶겠어요? 국민들 대부분이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 수명 연장하는 거 반대하고 있어요. 여론조사 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80% 정도가 반대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해요. 억지로 해요. 돈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국민 돈이 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원자력 하는 그 사람들에서만 돈이 도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근본적으로 돈에 대한 욕심과 국민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거나 후쿠시마에서는 이렇게 4개가 터졌고 1호기, 2호기, 3호기 노심 용융이 100% 다 됐어요. 셋 다 원자로가 뚫렸고 셋 다 지금 땅을 파고 내려갑니다. 셋 다 지금 오염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원자로 옆에 붙어있는 물통이 있다고 그랬죠. 3호기 물통 이게 터졌습니다. 4호기 물통도 터져버렸어요. 체르노빌 사고 유명하죠. 그런데 그거는 원자로 하나 터진 겁니다. 후쿠시마는 원자로만 해서 3개, 게다가 물통이 2개. 훨씬 큰 사고가 일어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이 사고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오염됐어요. 여기 이 PNS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여기에 논문으로 일본 학자가 내는 논문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직접 이렇게 전국토를 왔다 갔다 하면서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든 지도거든요. 이 지도를 보시면 후쿠시마 여기 있어요. 도쿄 여기 있어요. 이만큼 고농도 오염 지역 됐습니다. 일본 땅의 약 20%. 그리고 일본 땅 전체 중에 몇 프로가 오염됐어요? 거의 70%가 오염돼버린 겁니다. 땅에 70% 오염됐다. 이건 농산물에 70% 오염된 거예요. 밥상에 70% 오염된 거예요. 음식 10가지 중에 7가지가 세슘이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음식 하나 만드는데 재료가 여러 가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요리가 다 세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오염된 밥상을 4년 내내 받은 겁니다. 일본인 전체가. 그리고 땅이 오염되면 300년 지속한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경주방패장 중조준이 300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300년입니다. 300년이면 10세대예요. 증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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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까지. 매일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 먹어야 돼요. 일본인 전체가. 일본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일본 끝났어요. 혹시 여러분 일본 미워하셨어요? 지금부터 보고 계시면 돼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일본을 좋아합니다. 일본 여행도 좋아하고, 일본 문화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좋아해요. 걔들도 지금 굉장히 안타까워해야 돼요. 이 나라는 망합니다. 죽음의 땅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3년 전에 일본의 교토라는 데서 의사들이 100명 앉혀놓고 나보고 강의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가봤더니 진짜 의사들만 딱 100명 앉아 있어요. 거기서 이 기지도 내놓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다 아시죠? 방사능에 피폭되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여기는 죽음의 땅이 됐어요. 여기서 건강한 자손 낳고 키우는 거 불가능합니다. 모두 이민 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시는 연락이 없어요. 후쿠시마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불러줬어요. 2달쯤 전에. 갔습니다. 이것도 내놨어요. 근데 이민가라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못했어요. 여기 위험합니다. 그 얘기만 했죠. 이민가세 얘기가 막 나오는데 여기서 그냥 못했어요. 어차피 못 가요. 이민 어렵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가는 게 이민이에요. 정신병 걸려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힘든 게 바로 이민이에요.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고농도 오염지역의 넓이, 요게 지금 일본 땅의 약 20% 정도 되는데, 저 넓이가 딱 남한 넓이네. 안 그래요? 그러니 고리원전 터지든지 월성원전 터지든지 서울에 있으면 어때요? 안전해요? 아니에요. 여기까지 고농도 오염지역이 돼요. 서울까지. 그리고 우리의 농산물 100%가 고농도 오염지역 돼버려요. 퀴즈 한번 낼게요. 한국에서 원전 터졌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북한 위험합니다. 가까워요. 북한도 100% 오염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민 가셔야 돼요. 생각도 안 해보셨죠? 이민?
하셔야 돼요. 사고 나면. 그래서 한국에선 절대 사고 나면 안 돼요. 근데 한국에서 핵사고 날 확률 제로일 것 같아요? 미국 났어요. 소련 났어요. 일본 났어요. 근데 한국이 절대 안 날 것 같아요? 핵도 없는 소리. 원전 비리에 못 보셨어요? 불량 부품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꺼내지도 못해요. 박혀 있어서. 한국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생각만 해두세요. 사고 나면 어떻게? 이민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나라로 갈지 찍어만 놓으세요. 마음속에. 사고 난 다음에 세계지도 펴놓고 어디로 갈까 논의하고 있으면요. 그동안 피폭돼요. 그러니 찍어 놓으시라고. 오늘 밤에 세계지도 펴놓고 찍어 놓으세요. 지금 가란 얘기 아니에요. 마음속에 찝어만 놓으시란 말이죠. 어쨌거나 일본은 한 번의 핵사고로 끝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미국 사고 났는데 왜 안 망했어요? 땅이 넓어요. 고농도 오염 지역이 남한밖에 안 돼요. 그 정도 버리고 충분히 삽니다. 미국은. 소련 망했잖아요. 체르노빌 사고 때문에 소련이 깨진 거예요. 아셨어요? 그 얘기를 고르바초프가 와서 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소련이 깨진 건 체르노빌 사고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후쿠시마 이거는 좁은 땅 좁은 나라예요. 망합니다. 끝났어요. 그리고 오염수 여기서 나오죠. 이 오염수 앞으로 얼마 동안 나와요? 50년 혹은 100년 동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해류 따라서 이렇게 미국으로 가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요. 그리고 적도 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이게 북태평양만 뱅뱅 돈답니다. 이 해류 이름이 쿠로시오 해류예요. 이 쿠로시오 해류가 지금 미국 갔어요. 내려왔어요. 적도 타고 오는 중이에요. 이거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리냐? 해양학자한테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빠른 거는 5년, 얕은 바다 5년, 깊은 바다 1000년 그렇게 돈대요. 빠르면 내년에 와요. 여기 지금 오염돼 있어요. 북태평양.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일본 땅 오염돼 있어요. 우리나라 큰해 깨끗해 보이네. 진짜 깨끗할까요? 진짜 깨끗해요. 그걸 제가 왜 하냐면 여기서 방사능 나오자마자 핵사고 나자마자 저는 측정기 사버렸어요. 100만원짜리 말고 1억 5천짜리 정밀 측정기 사버렸어요. 보금에서 샀어요. 제 돈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4년째 계속 모니터링 합니다. 북태평양에서 나오는 수산물 세슘 나와요. 일본산 식품 세슘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근해산 수산물 안 나와요. 우리나라 농산물 안 나와요. 바람도 미국으로 불었고요. 해류도 미국으로 가요. 한국은 거의 영향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가까운데 거의 영향 없이 정말 이렇게 너무나 대박이 너무나 운이 좋은 거예요. 이런 일이 왜 발생했냐? 저는 한 가지밖에 모르겠어요. 이유를. 한국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 말고는 모르겠어요. 바람도 미국으로 불고 해류도 미국으로 불고 그럴 수가 어디 있어요. 둘 다.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의 영향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이 방사능 물질 이거 계속 나옵니다. 100년간 나온다 보시면 돼요. 바다로도 계속 나가고 이 영향을 안 받으려면 두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둘 다 먹을 거예요. 숨 쉬는 거 그냥 쉬어도 돼요. 바람 절로 붑니다. 미국 사람들은 조심해서 숨 쉬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쉬어도 돼요. 그냥 헉헉거리고 쉬어도 돼요. 먹을 것만 조심하면 돼요. 여기서 나오는 수산물,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식품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일본산 식품은 어떻게 알아봐요? 이거는 쉬워요. Made in Japan 이렇게 써져 있어요. 쉽습니다. 여러분 아사히 맥주 좋아하세요? 오사케 좋아하세요? 애들 먹는 과자, 일본산 과자 굉장히 맛있답니다. 그 수입이 계속 증가 중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얼마 동안? 300년 동안. 일본산 식품 안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예요. 북태평양에서 나온 수산물 우리나라에 와요 안 와요? 와요. 이거 안 먹어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아볼 거예요? 고등어 옆에 뭐 북태평양산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알아봐야 돼요? 굉장히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달 동안 고민했어요. 그리고 답을 찾았어요. 그 답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찾았냐? 우리나라에는 정부한테 국민이 편지로 질문하면요, 정부가 편지로 답을 해줘야 돼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그걸 이용해서 제가 정부한테 질문을 했어요. 일본산 수산물 한국에 수입하죠? 몇 월 며칠 날 수입했어요? 뭐 수입했어요? 몇 톤 들어왔어요? 얼마 오염됐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부가 그거 계속 잽니다. 식약처가. 그랬더니 정부가 저한테 엑셀 파일을 줬어요. 그래서 그걸 인쇄를 했어요. 표가 나옵니다. 몇 월 며칠 날 무슨 생선이 몇 톤 들어왔고 얼마 오염됐고. 그래서 그 표를 인쇄를 해놓고 읽고 또 읽었어요. 그랬더니 양으로 따져서 여기서 오염된 수산물이 한국에 들어오는데 그 수산물 중에 95%가 3가지 생선이에요. 나머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데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 양을 다 합해봤자 5%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3가지만 먹지 말자. 나머지는 신경 끄자. 먹자. 이것까지 조심해서 수산물 전체를 안 먹으면 영양실조 걸릴 거예요. 안 좋을 거예요. 그건 더 위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5%는 포기하고 먹지 말자라는 거죠. 먹자라는 거죠. 이거 다 챙겨서 나는 안 먹을래. 그렇게 접근하면요, 노이로제 걸려요. 종류가 무지하게 많아요. 아셨죠? 그래서 저는 이 3가지만 먹지 말고 나머지는 신경 끄자라는 게 제 정책입니다. 어때요? 따를만 해요? 네. 실천할 수 있겠어요? 네. 네, 실천할 수 있어요. 저 지금 4년 동안 그 3가지 안 먹고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생선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3가지 생선의 이름 반드시 외워야 돼요. 한 번 딱 불러드릴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명태, 고등어, 대구. 다 좋아하시는 거죠? 네. 안 먹어야 돼요. 애들도 먹이지 마시고. 얼마 동안? 300년 동안. 제가 그 영양선생님들한테 이 똑같은 강의를 하면서요, 영양선생님들한테 이런 얘기 합니다. 이 3가지 빼고 식단 짤 수 있나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굉장히 중요해요. 학교에서 급식에다 이걸 빼도록 좀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 운동의 제일 효과적인 게 바로 급식 조례입니다. 구에서 만드는, 구청에서 만드는 급식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러면은 거기서 뭐 이거 먹지 마라 이렇게 하긴 힘들어요. 그러나 급식 재료를 가지고 방사능 측정을 하도록 강제할 수가 있어요. 예산 조금만 내주면 되거든요. 1년에 한 2, 3억 정도만 구청 예산으로 해주면 구청이 직접 측정 안 해도 돼요. 그 측정기 갖고 있는 기관들에다 의뢰하면 되는데 건당 얼마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 먹는 급식 재료를 그 중에서도 좀 의심스러운 것만 다 할 필요는 없고, 국내산은 거의 없으니까 수입된 거, 수산물 이런 것만 좀 측정하면 됩니다. 전수 다 할 필요 없이 계속 꾸준히 조금씩 계속 하다 보면 아 이건 나오네, 이건 안 나오네,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급식 조례 만드는 운동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에 학부모들한테 이 얘기를 해서 학교 급식에 이게 안 들어가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에요. 그거 좀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이거하고 이거 이 2가지는 앞으로 계속 먹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거요, 제가 한 3주 전에 일본 정부 사이트에서 발견한 거예요. 일본 정부 사이트에 지금도 파일로 들어있습니다. 일본 인구 변동 한번 보세요. 인구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3.11 때 푹 꺼지고 겁니다. 보이세요? 일본에서 인구가 줄어요. 얼마 줄었냐? 100만 명이 줄었어요. 증가 중이었어요. 근데 100만 명이 갑자기 줄었어요. 4년 만에. 그 인구가 줄었다는 건 뭘 의미해요? 이민 간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이거죠?
이민 간 사람이 이 파일 밑에 이렇게 있어요. 그걸 봤더니 10만 명이 이민 갔어요. 그럼 90만 명이 덜 태어나거나 더 죽은 거예요. 덜 태어난 건 뭐 의미예요? 임신을 안 했거나 뱃속에서 죽었거나 둘 중 하나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 밑에 자료를 보니까 덜 태어난 애가 한 2, 30만 명, 더 죽은 사람이 6, 70만 명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후쿠시마 핵사고 났어요. 1억 2,800만이던 사람이 1억 2,700만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이게 거의 직선으로 떨어져요. 얼마 동안 떨어질 것 같아요? 300년 동안 떨어져요. 일본 망했어요.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이거 일본 공식 정부 사이트에 나온 그래프입니다. 죽음의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애들 데리고 일본 여행 가는 거 절대 금지다. 그리고 먹지 말라는 거 확실하게 좀 지켜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주변에 좀 얘기를 하시고 학교에서 하고 조례 만들고 이거 하셔야 됩니다. 생명운동이에요. 죽음에 대항하는 운동입니다. 꼭 좀 여기에 뭔가 좀 나서주시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방사능에 피폭이 되면 이런 병에 걸린다라고 교과서에 되어 있습니다. 암, 유전병, 심장병 이 세 가지가 1, 2, 3등이에요. 환자 수로 따졌을 때. 그 외에도 이런 병들 많은 병에 걸리고요. 여자와 어린이가 더 민감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가 왜 민감한지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아직 완벽하게 안 됩니다. 근데 통계를 내보면 꼭 여자가 더 환자가 많이 발생해요. 근데 그 원인,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린이는 설명이 깨끗하게 돼요. 방사능의 민감도는 세포 분열 속도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근데 애들은 세포 분열이 훨씬 빨리 되잖아요. 노인하고 애하고는 100배쯤 차이 나요. 굉장히 큰 차이 납니다. 그래서 30세 성인과 1살 미만짜리는 20배 차이 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30세 성인하고 60세 성인도 이것도 한 10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 노인하고 애는 200배쯤 차이 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릴수록 아까 말씀드린 그 음식 조심시켜야 되고요. 그 대신에 환갑 넘으신 분들은 신경 쓸 거 없어요. 일본 여행 좀 가셔도 되고 명태 고등어 괜찮아요.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급식 조심하라는 거죠. 급식은 애들 먹는 겁니다. 세포 분열 속도가 빠른 애들. 그래서 이거는 우리만 그렇게 조심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애들 학교 보내면 학교에서 먹고 오는 걸. 그래서 다른 학부모들, 선생님들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영양선생님하고 싸우면 안 돼요. 이분들하고. 이분들 자존심 셉니다. 이거 빼!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계속 설득하고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해야 돼요. 제가 사실 이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니다 보니까 영양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 강의를 제가 여러 번 했어요. 근데 그게 전국에 있는 모든 영양사 선생님들이 다 들은 게 아닙니다. 극히 일부가 들었죠. 그래서 그런 운동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청 같은 데에다가 뭐 기획준 교수 강의를 좀 시켜라. 영양사 교육에. 이런 얘기 좀 할 필요도 좀 있는 거고. 난 사실 영양사 교육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한 명이 한 학교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 보수교육 하면요. 그 시군에 있는 영양사 전체가 와요. 300명쯤 들어요. 그러면 애들 몇 명이 영향을 받는 거야? 300명 곱하기 500명, 1000명이잖아요. 수십만 명의 피폭량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좀 그럴 필요가 있고, 조례 만들면 더 좋고, 조례 만든 구들 많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 지금 여기 양천구죠? 양천구도 조례안이 올라가 있는데, 구의원들이 스톱시켜놓고 통과를 안 시키고 있대. 참, 아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 유전병, 심장병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일본에서 창궐 할 거고요. 셋 다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갑상선암, 어린이 갑상선암 후쿠시마 근처에서 300배 증가했어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갑상선암만 올라가요? 모든 암이 다 올라가요. 유전질환 이거 분명히 증가하고 있을 거다. 아까 제가 20-30만 명이 덜 태어났다고 그랬죠? 그 중에 이런 거 이 꽤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증거는 제가 못 잡았어요. 일본 정부가 그 통계 따로 안 내줘요. 그렇긴 하지만 통틀어서 이게 지금 20-30만 명인 겁니다. 그 다음에 심근경색 이거는 신문에 여러 번 났어요. 심장병 환자가 증가 중이다. 애들이 심장병에 걸린다. 그거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애들은 안 걸려요. 선천성 심장병 말고는 안 걸려요. 근데 이게 지금 막 증가하고 있는 거죠.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일본 죽음의 땅이 된 겁니다. 다 죽는 병들이에요. 여러분은 그리고 여기까지 두 가지 얘기를 같이 들으셨을 거예요. 기준치하라서 안전하다. 들으셨죠? 방사능 양이 적을 땐 괜찮다. 또 기준치 이하도 안전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같이 들으셨죠? 누구 말이 맞아요? 위험하다가 맞아요? 안전하다가 맞아요? 위험하다가 맞아요. 왜 위험하다가 맞냐?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의학 교과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지금 우리나라 예방의학 교과서를 제가 스캔해서 가져온 건데 양의학 교과서는요 전 세계 내용이 똑같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면역학, 미생물학도 미국 교과서하고 내용이 똑같거든요. 예방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국 교과서 제가 스캔해서 가져왔지만 미국 교과서 4개를 같이 제가 확인해 봤어요. 똑같습니다. 내용. 그래서 이 그래프는 전 세계 의학계의 결론이에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X축이 용량이라고 돼 있죠. 일로 갈수록 피폭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방사능에 피폭이 되면 이거는 뭐냐? 이거는 반응도예요. 그 병에 걸릴 확률입니다. 방사능에 피폭이 되면 두 가지 패턴으로 질병이 발생해요. A와 B. 이거 보십시오. A, B 이 두 가지 패턴으로 발생하는데 백혈구 감소, 소화기 증상, 폐렴, 백내장, 화상, 사망 이런 것들은 B그래프처럼 발생한다라고 돼 있어요. B그래프가 뭐예요? 여기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여기 역치값, 문턱값 여기 오기 전에는 안전해요. 이 정도 피폭되면 이 병에 안 걸립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한번 딱 찍었는데 죽었다. 이런 일은 발생 안 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이상, 상당량, 문턱값, 요 정도 이상 기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병들은. 근데 보세요. 암과 유전병 이 두 가지는 A그래프처럼 발생한다라고 교과서에 돼 있어요. 이게 무슨 그래프예요? 정비례 그래프예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AX 그래프예요. 암하고 유전병이 뭐였어요? 방사능에 피폭됐을 때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병 1등, 2등이에요. 대부분 방사능 피폭량 이런 병이 제일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어디가 안전해요? 기준치 여기다 쳐봅시다. 전 국민의 70%가 암에 걸려요. 안 되겠어요. 맞출까요? 전 국민의 50%가 암에 걸려요. 어때요? 어디가 안전해요? 어디가 안전해요? 0만 안전해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의미는 의학적 안전기준치는 제로다 이 뜻이에요. 아무리 적은 양 피폭이 돼도 그 양에 비례해서 이만큼 암이 증가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 기준치에 알아서 안전하다 이 말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그 기준치가 0이에요? 아니잖아요. 무슨 다른 숫자가 있잖아요. 0이 아닌 다른 숫자로 정해진 기준치는 안전기준치가 아닌 겁니다. 그게 의학적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건 협상하시면 안 돼요. 기준치에 알아서 안전하다 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마피아입니다. 핵마피아. 방사능은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저는 현재 위험한 식품들 이거라고 봅니다. 일본산 수산물 연함이 95%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명태는요 국내산 없어요. 아시죠? 다 태평양에서 잡힙니다. 일본산이건 러시아산이건 다 북태평양이에요. 그래서 동태, 명태, 황태, 노가리, 북어, 명란젓, 창란젓 다 명태예요. 코다리 그렇죠? 그리고 시장에서 파는 생선전
그건 암명태예요. 아예 안 먹어야 됩니다. 고등어하고 대구는 어때요? 이거는 국내산도 있어요. 근데 이게 구분돼요? 안 돼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원산지 표시제 못 믿읍디다. 못 믿죠 여러분? 저도 안 믿기로 했어요. 처음에 믿었었는데 아줌마들이 다 안 믿어.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사고 경험이 제일 많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저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안 믿기로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고등어 대구 다 일본산이라고 치는 게 안전해요. 북태평양산이라고 치는 게 안전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안 먹는 게 됩니다. 사실 고등어 중에 국내산들 있을 거예요. 그죠? 어물전에 누워서 나 국내산인데 이렇게 억울해하는 애들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걔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피폭량이 늘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안 먹는 걸로, 저는 이름으로 그냥 찍어버리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애들 급식에서 빼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산 다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외가 딱 하나 있어요. 표고버섯이 나와요. 국내산인데 나와요. 왜 나오냐? 하여튼 제가 뭐 측정기 사가지고 우연히 측정하다가 봤는데 다 괜찮은데 얘만 나오는 거예요. 국내산도. 경주산이 나와요. 그래서 문헌을 찾아보니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르노빌 때도 그랬고 후쿠시마 때도 그랬고 버섯 중에서 몇 가지가 이렇게 세슘을 농축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오길래 제가 버섯을 웬만한 건 다 사가지고 다 재봤어요. 다 안 나와요. 얘만 나와요. 그래서 표고하고 수산물 3가지하고 이거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먹어야 될 가지가 4가지예요. 4가지 정도 외울 수 있죠? 앞으로 더 나오냐? 안 나와요. 안심하시기 바래요. 외워야 될 건 4가지 뿐입니다. 그 외에 우리나라 농산물, 근해수산물 다 세슘 안 나와요. 안전합니다. 기준치에 알아서 안전하단 말을 정부 또는 공무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 틀렸다라는 거죠. 아까 그 그래프가 원칙적으로 틀렸다는 걸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보세요. 기준치는 나라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일본은 100입니다. 미국은 1200이에요. 12배 차이 나요. 이게 의학적 근거가 있는 숫자 같으면 이 숫자가 교과서에 나와야 돼요. 얼마 이하는 안전하다. 그렇잖아요. 교과서에 그 숫자 없어요. 그리고 의학적 근거가 있는 숫자가 12배씩 차이 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관리 기준치예요. 나라마다 사정에 맞춰서 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기준치는 안전 기준치가 아니고 관리 기준치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이 기준치가 지금 100베크렐인데 베크렐이 무슨 뜻이냐? 1초에 핵 붕괴가 몇 개 일어나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기준치만큼 오염된 식품 1kg을 먹어버리면 내 몸 안에서 1초에 100개의 핵 붕괴가 일어나요. 2초에 200개 일어나요. 하루에 100만 개 일어나요. 어때요? 그거 안전할 것 같아요? 1년에 억개 단위의 핵 붕괴가 내 몸 안에서 일어나요. 세포 안에서. 그게 안전해요? 핵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치 이상 오염된 식품이 단 한 번도 발견돼 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핵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수산물이 수입이 돼요. 근데 모두 기준치 이하였어. 모르네요. 이 기준치가 너무 높은 겁니다. 일본이 제일 낮은데도 너무나 높아요. 황당하게 높아요. 이렇게 높게 만들어 놓고 기준치에 알아서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믿으려면 일본산 식품 전체가 안전해야 돼요. 그럼 일본에는 암 환자가 증가하지 않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미 어린이 갑상선만 해서 300배가 증가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기준치에 알아서 안전한 이건 틀렸어요. 그리고 너무나 위험한 말이에요. 그리고요, 이거 꼭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슘이 포함된 음식이 뭘 의미하냐? 여러분 세슘이라고 요즘 와서도 처음 들어보셨죠? 원래 이거요, 지구상에 없던 물건이에요. 자연계에 없는 물건입니다. 핵 반응을 일으킬 때만 나오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걸 인공방사능 물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940년대에 핵 반응을 일으키면서 처음으로 나온 거고, 핵폭탄, 핵발전소 여기서만 나오는 물건이에요. 그리고 핵 반응이 한번 일어나면 원전이나 아니면
핵사고나 핵폭탄이나 이럴 때 나오는 방사능 물질이 100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세슘하고 요오도 2가지만 재요. 그렇죠? 왜 이 2가지만 재요? 양이 제일 많아서? 아니면 제일 위험해서? 뭘 것 같아요? 재기가 쉬워서 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억 5천짜리 측정기 있다고 그랬죠? 정밀 측정기. 그걸로 3시간만 재면 세슘하고 요오도는 잴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방사능 물질은 하나 재는데 한 달씩 걸려요. 스트론튬 1달 걸려요. 삼중수소 2주 걸려요. 플루토늄 2달 걸려요. 그래서 그런 물질들을 일상적으로 잴 수가 없는 겁니다. 제일 재기 쉬운 게 세슘하고 요오도예요. 그래서 이것만 재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 100가지 방사능 물질이 같이 나왔는데 딱 세슘만 골라서 명태에 들어갔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세슘이 음식 속에 들어있다. 그 얘기는 100여 가지의 다른 방사능 물질도 같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게 과학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면 세슘이 전체 방사능 중에 몇 프로쯤 차지하겠냐?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이거? 한 10%? 중요하니까? 아니면 한 50%? 놀라지 마세요. 1%도 안 돼요. 1%도 안 돼요. 사실은 0.1%도 안 돼요. 그걸 제가 왜 알게 됐냐? 일본 정부가 큰 소리 발표했습니다. 사고 났죠? 그때 방사능 물질이 뭐가 얼마 나왔고 뭐가 얼마 나왔고 베크렐이 아니라 뭐 몇 조 베크렐 이렇게 다 표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전 세계에 뿌렸습니다. 100가지 방사능 물질을 다 쟀냐? 아니에요. 30가지만 쟀다고 합니다. 그럼 30가지를 다 밝혔냐? 아니에요. 그 중에 절반만 밝혔어요. 근데 그 절반 15가지 중에 세슘이 몇 프로였냐? 0.1%도 안 됐어요. 제가 그 문서를 직접 봤습니다. 0.1%도 안 돼요. 15가지 중에. 그러니 100가지 중에는 몇 프로? 0.01%도 안 될걸? 근데 그것만 재요. 그리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해요. 틀렸어요. 세슘은 전체 방사능 중에 극히 일부입니다. 그게 기준치 이하라서 한잔하던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세슘이 100베크렐이면요. 다른 거는 이거에 100베크렐이 아니고 킬로그램당 1000베크렐, 10,000베크렐이에요. 그런 것이 100가지가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세슘이 없는 음식만 골라 먹어야 돼요. 그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다 세슘 안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4가지만 나와요. 얼마든지 실천 가능해요. 뭐하러 방사능 물질을 먹어요? 하여튼 꼭 실천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피폭량과 암 발생은 정비례합니다. 아까 그래도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일본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세슘만 먹는 게 아니에요. 100여 가지 방사능 물질을 매일 먹어요. 아침, 점심, 저녁. 밤참도 가끔 먹어요. 그래서 일본은 끝났다고 보는 거고, 혹시 여러분 중에 친척이나 누가 일본에서 지금 유학을 했다든지 뭐 이거 당장